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그 각종 그 수치들이라든지 구성품들에 대해서 이제 하라 이런 얘기 있고, 증기 보일러 계통에는 거품 방지 약품과 스케일 방지 약품을 보일러 보급수에 주입하거나 부식 억제제를 증기관에 주입할 수 있다. 보일러 보급수는 스케일 방지 장치를 위해서 연수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이제 경수연화 장치는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약품 주입 펌프도 이제 보일러 본체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응축수 탱크 쪽에 있다든지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증기관에 주입할 수 있다. 뭐 이 내용이 어쨌든 응축수나 그 보일러 보급수 또는 보일러 본체 뭐 여기 자체가 들어가면 어쨌든 이제 증기관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증기 보일러의 응축수 등의 폐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해수 설비를 설치한다. 이제 이 열해수 설비가 블로다운 베셀이라든지 그 프러시 베셀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증기 보일러 쪽에 그 상부 브루다운, 하부 브루다운 뭐 이런 거 할 때, 또는 이제 뭐 보일러 가동 시에 뭐 일률적으로 뭐 보일러 그 관수의 절반을 빼낸다든지 3분의 1 빼낸다든지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그 열을 회수하기 위한 그 폐열 해수 장치죠.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뭐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 기준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응축 탱크의 저수위는 보급수 펌프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높이로 한다. 이 얘기는 이제 예전에 응축수 탱크를 기계실 바닥보다 낮게 이렇게 집수정처럼 움푹 파서 그 밑에다가 기계실 바닥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곤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요즘은 이제 보통은 기계실 바닥하고 거의 뭐 같은 레벨의 응축수 탱크를 둬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하여간 뭐 그런 그 맥락의 이야기들이고요. 보일러의 그 응축수 온도 자체가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냉수나 급수 펌프보다는 캐비테이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연도 및 배기통, 그 매연 발생 시설의 연도에는 분진 측정구를 설치를 하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더라도 분진 측정구는 대부분 다 설치를 하고요. 뭐 최상층, 옥상층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옥상층에서 이렇게 뭔가 분진 측정하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하면 바로 옥상층 밑에 안에 뭐 그 입상 파이프 샤프트 안에 설치를 한다든지 접근이 용이한 부분은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면 온도는 50도 이하로 해야 한다. 이 내용이 기준에 없던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요즘 이제 컨덴싱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배기가스 온도가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낮아졌죠. 뭐 컨덴싱 이코노마이저가 정상적으로 그 안에 보일러 보급수가 됐든 급탕의 보급수가 됐든 물이 순환하게 되면 100도씨 이하로 이제 배기가스 온도가 떨어져서 보통 한 7, 80도 정도로 나가게 되는데, 이코노마이저 이제 그런 물이 순환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죠. 뭐 항상 물이 100% 순환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코노마이저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온도도 150도나 200도,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는 2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즘 이제 보일러 연도로 이중연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스테인리스 이중연도는 안에 공기층이 25mm예요. 공기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공기층도 그 밀폐된 그 우리 뭐 유리창에 붙이는 뽁뽁이처럼 밀폐된 상태의 그 공기층이라면 단열 효과가 있는데, 그 연도의 그 공기층은 뭐 그렇게 밀폐되어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는 5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서 표면 온도를 50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그 보온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뭐 제가 볼 때는 세라쿨 50도 이상의 보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이온 50도 이상 올라가는 사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에 단열을 이제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추가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교환기는 뭐 판형 열교환기, 원통 다가한형, 스파럴형, 원통 판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기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그 쉘앤투브 방식의 그 열교환기죠. 그 다음에 이건 판형 열교환기고, 1차 측 가열원인 증기가 이제 들어와서 안에 이제 그 튜브 안으로 이렇게 쭉 통과를 해서 이제 응축수로 변해서 빠져나가고요. 이제 온수가 낮은 온도의 온수가 들어와서 이 증기 튜브 외부에 꽉 차서 이제 흐르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온수가 나가고, 판형 열교환기는 그 한쪽에서 이제 가열 유체가 이제 쭉 들어오면서 이 판 사이를 이렇게 이제 통과하는데, 각 판마다 이제 서로 한 판을 그 경계로
다른 유체가 1차측 유체, 2차측 유체가 흐르는 거죠. 한쪽에서는 1차측 유체, 가열 유체가 흐르면 그 다음 판에서는 2차측 유체, 가열되는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또 그 다음 판에서는 1차측 유체가 흐르고 그 다음 판에서는 2차측 유체가 흐르고 이것들을 꽉 이렇게 패킹으로 새지 않도록 눌러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가열 유체가 들어가서 쭉 통과해서 내려와서 이제 빠져나가면 2차측 유체가 들어와서 또 이제 그 판판 사이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나가는 그런 형태고요. 팽창 탱크는 뭐 개방형 팽창 탱크, 밀폐형 팽창 탱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방형 팽창 탱크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팽창 강과 압력 도피 간에는 밸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개방형 팽창 탱크가 예전에 그 로탱크 하이탱크식 그 옥상에 설치된 그거 말고도요. 요즘 기계실에 보면 그 개방형 그 팽창 탱크가 설치돼요. 그 펌프하고 전동 밸브들 이런 것들이 그 세트화되어 있는 팽창 기체 분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밀폐형 팽창 탱크가 아니라 개방형 팽창 탱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거긴 당연히 이제 물이 그냥 이렇게 넘쳐 나가야 되니까 그런 데 이제 밸브를 설치하지 말라 이런 취지고요. 팽창 탱크의 보급수 압력이 배관 개통의 정수도보다 50kPa 이상 높은 경우에는 역류 방지 기능을 가진 감압 밸브라든지 압력계를 설치하고 최고 압력 제어를 위한 릴리프 밸브를 구비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밀폐형 배관 펜콜이나 공조기가 설치된 그 냉온수 배관 쪽에 그 압을 걸게 되면 자연압 그 정수도 자연압이죠. 정수도가 자연압보다 50kPa 같으면 0.5kg/제곱 cm예요. 우리가 흔히 0.5kg, 뭐 1kg, 10kg 이렇게 부르는 0.5kg 이상만큼 살짝 더 압을 살짝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뭐 그 안에 이제 공기가 물이 순환하면서 공기가 잘 이렇게 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가득 일단 자연압으로 채우고 거기서 0.5kg 정도 살짝 더 압을 걸어서 그 다음에 이제 냉온수 배관을 그 순환시켜서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보급되는 압이 너무 좀 높아버리면 전체적으로 그 냉온수 배관의 시스템에 압이 올라가니까 보통 이제 급수는 그거보다는 압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감압 밸브를 설치를 하고 안전 밸브를 릴리프 밸브가 안전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안전 밸브나 릴리프 밸브나 뭐 같은 맥락의 그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압력은 압을 빼주는 거고 릴리프 밸브는 주로 이제 유량을 빼준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배관 계통에서 뺀 것들을 다시 되돌린다든지 뭐 이런 맥락인데 어쨌든 뭐 압을 빼든 유량을 빼든 그 배관 계통에 이제 압이 빠지니까 안전 밸브든 릴리프 밸브든 그 다음에 이제 공조 배관의 물이 음용수 계통으로 보급수 계통 연결된 보급수 배관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 방지 밸브, 체크 밸브를 반드시 설치를 하고요. 보통 이제 더블 체크 밸브, 이중으로 한 개 가지고도 좀 불안하니까 이중으로 보통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는 고장 유지 보수를 위해서 순환 펌프는 예비 펌프를 이렇게 이제 두도록 되어 있고요. 전동기는 그 사용 동력이나 전원을 기입하고 비상전원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공조용 그 순환 펌프에서도 비상전원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항온항습기, 냉수식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도 비상전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데는 이제 뭐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성능 점검이나 유지 관리 시에도 이 부분이 비상전원 그 발전기 테스트 할 때 실제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수 제어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예비 펌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냉동기는 하나인데 펌프를 대수 제어한다라고 하면 냉동기는 하나지만 펌프가 이제 최소한 2개는 이상은 돼야 되겠죠. 2개 이상이 돼야 뭐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냉동기 하나에 펌프가 예를 들어 2개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 냉동기 그 용량 100이라고 하면 50% 용량만큼의 50의 용량 그 펌프 2개를 이렇게 놔서 1단, 2단 그 냉방부하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펌프가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이제 가동이 되니까 이게 뭐 예비 펌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이제 그 냉동기 열원 설비하고 그 순환 펌프를 1대1로 이렇게 한 대 이상 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펌프를 한 대만 두게 되면 이제 그거는 100%짜리 용량의 펌프가 되겠죠. 거기에 예비 펌프를 두라고 하면 예비 펌프도 똑같은 100%의 용량의 pom프를 두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약간의 그 어감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예비 펌프와 그 다음에 대수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펌프의 용량이 서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열 열펌프 시스템, 지열 히트펌프죠. 지열 설비, 지열 냉난방 설비 되겠고요.
뭐 앞에 부분들은 이제 시공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이제 좀 지나가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물대물 그 지열 히트 펌프고요. 물 공기 또는 물 냉매는 지열 히트 펌프 1차 측은 이제 지열원 브라인 이용된 그 순환되는 이제 1차 측은 그 물계통이 물로 되고요. 2차 측 히트 펌프에서 2차 측 부하 측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가 이제 물 공기 또는 물 냉매 방식의 히트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 피크 및 사용자의 운전비 절감을 위하여 수축열 지열 시스템, 냉각탑, 보일러 등과 연동된 그 하이브리드 지열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 기준과 거기에 따른 지열 그 지열 설비 시공 기준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각종 설비들에 대한 시공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에 있어서는 지열 설비의 백업 설비, 보일러나 냉동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업 설비를 연결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그것과는 약간 좀 차이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열 설비 말고도 수축열을 연계한 이제 심야전기죠. 수축열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심야전기를 연결해서 지열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또는 또 그 지열원의 그 지하수의 온도, 지중해 온도가 좀 많이 변해서 지열 히트 펌프가 안정적으로 운전이 안 되거나 또는 운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냉각탑을 이용해서 병렬로 운전할 수 있도록, 또는 뭐 냉각탑으로 전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또는 난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보일러를 연결을 해서 난방이 이상이 없도록 하라. 뭐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보면 지열 설비할 때 특히 이제 난방시에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난방 공급 온도가 45도, 뭐 50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실제 운전하다 보면 뭐 40도, 35도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제대로 난방이 안 되는 그런 하자 사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지열 설비 이외에 다른 설비를 같이 지열 설비에 병렬로 연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병렬이든 직렬이든 하여가 연결해서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뭐 그런 시스템의 안정성, 그 신뢰도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겠죠. 지중 열전도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지중 열전도 시험은 이게 그 지열 시공을 할 때 땅 속에 보통 이제 수직 밀폐형 지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200m, 180에서 200m 정도, 뭐 업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이제 보통 팝니다. 파서 그 안에 맨 처음 이제 항공을 파가지고 그 단지 안에 항공을 파서 거기에 이제 파이프 놓고 실제 그 물을 순환시켜 가면서 땅 속에서 물이 얼만큼 이렇게 열을 잘 전달을 하고 있는지, 각 땅의 지반 상태나 지질 상태, 또 지하 수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한 공당 그 똑같은 물이 순환하더라도 주위 땅과 열교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지중 열전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당 약 3RT 정도의 그 냉방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지금 건물에서 필요한 게 그 뭐 30RT니까 그러면 한 10공만 파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몇 공을 파야 되는지, 또는 그 지열 배관의 길이를 몇 미터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 판단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공사 때 하는 게 이제 지중 열전도 시험이고요. 그렇게 시험을 해서 그 땅의 그 지중 열전도를 측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지열 설계만 하는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GLD 뭐 이런 쭉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몇 공이나 그 그 지열 배관의 길이 이런 것들을 그 결정을 해서 이제 하고요. 천공 또는 뭐 보어홀, 천공은 이제 구멍 뚫는다는 얘기죠. 보어홀은 이게 이제 지열 시스템 개통도예요. 이게 지열 히트 펌프고요. 2차 측, 이게 냉온수 순환 펌프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냉동기나, 공조기라든지 팬콜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는 2차 측이고요. 요게 이제 1차 측이에요. 브라인 순환 펌프고, 요 안에 이제 부동액이 보통 들어있죠. 그러면 헤타 통해서, 이게 이제 밖에 그 옥에 또는 건물 기초 하부 밑에 땅 속에, 200m든 뭐 250m든 180m든 그렇게 이제 수직으로 약 150파이 정도 되는, 그런 구멍을 파는 거를 이제 천공이라고 하고, 그렇게 파진 구멍을 보어홀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천공된 보어홀 안에 피가 보통 이제 40mm 정도 놉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가정용은 좀 작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건물은 그 40A, 50A짜리, 이제 케이스 바퀴 50A짜리 피관을 넣어서, 그 안에 이제 브라인을 순환시키고, 그 주변에 그라우트 재료,
벤토나이트나 이런 것처럼 물과 접촉을 하면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찰흙처럼 진득하게 굳는 그런 그라우트 재료를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아올 안에 그 피관 들어가고 그라우팅 돼서 주위의 땅과 열교환하는 그 파이프 세트를 지중 열교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열매체는 순환하는 그 열매체는 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은 브라인이라고 해서 이쪽 히트펌프서부터 이쪽 땅 그 지열원 쪽으로는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액 보통 약 13% 정도의 그 농도의 9에서 13% 정도의 그 부동액을 사용해 왔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 한국에너지공단 쪽 기준에 되어 있지만 이제 이쪽 그 기계설비 기술 기준이 생기면서 물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액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우리가 이제 지열 히트 펌프 원리를 보면 이게 뭐 시스템 에어컨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증발기하고 응축기가 이제 열관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뭐 이게 증발기가 되고 응축기가 되고 그 다음 계절에는 이게 응축기가 되고 이게 증발기가 되고 이 사방 밸브에 의해서 그 냉방이냐 난방에 따라서 운전 모드에 따라서 그 냉매의 그 흐름 방향이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열 히트 펌프도 뭐 냉방 시에는 이쪽이 이제 냉수가 흐르면서 증발기가 됐는데 증발기가 되고 응축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쪽에 냉수 흐르고 있고 이쪽 지열원 측 1차 측 열원 측에는 지열원에는 이제 부동액이 예전에는 있었던 거죠. 근데 겨울이 되면 이쪽이 이제 응축기가 되고 증발기가 되면서 이쪽 온수가 흐르는 쪽 뭐 이쪽이 이제 온수죠. 1차 측은 또 냉수 여름철에 냉수 흐르는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뭐 계절에 따라 바뀌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은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뭐 둘 다 물을 사용해도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동안 초창기에 제일설비 초창기에 이 그 냉매의 온도가 0도씨 가까이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이쪽 지열원 측에 물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의 온도가 좀 제대로 맞춰주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동파가 나는 사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5개 쪽 부분을 그 브라인을 부동액을 넣어서 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 업체가 또 자발적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한번 얼어 터지면 이 밖에 땅속이나 뭐 어디를 손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일단 히트펌프 한번 망가지면 금액이 워낙 크게 나가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지열 히트펌프 자체의 그 시스템의 안정성도 많이 좋아졌고 제어성도 좋아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이쪽 지열원 측에도 이제 물을 사용하더라도 2차 측이나 마찬가지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뭐 실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태양열 시스템은 온수 조건은 온수 입출구 온도, 순환유량, 손실 수도 및 사용 압력을 명기하고 지별기 입출구 온도, 2차 측 장비의 출입구 온도가 일치하도록 하며 지별기의 손실 수도를 선포부 양재 반영한다. 뭐 같은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고요. 뭐 지별기, 그다음에 추결 탱크, 그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구성에서 그 태양열과 보조 열원과의 연동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어 장치를 설치한다. 뭐 이거 그림으로 좀 잠깐 보시면 태양열 지별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뜨거워진 물이 내려와서 그 판형 열교환기 보통 판형 열교환기 많이 설치하죠. 여기서 열교환해서 다시 이제 순환 펌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어 있고 이쪽 계통에는 이제 5개의 그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지별기 요 계통에는 보통 브라인이 부동액이 그 차 있게 되고요. 이 판형 열교환기에서부터 이제 이쪽에는 그 추결조, 급탕 탱크 추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순환 펌프가 있어서 그 주간에는 이제 급탕을 가열을 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장마철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추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추결조에 바로 또는 추결제 열을 최대한 쓰기 위해서 추결조에서 나오는 물이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를 거쳐서 가도록 2차 가열을 하도록 부족한 만큼만 가열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직렬 타입으로 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설계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뭐 그런 방식으로 되고 여기 각각의 이제 추결제 온도를 재기 위한 온도 센서 이쪽에 또 1차 측 온도 뭐 재기 위한 것들 순환 펌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컨트롤러가 제어를 하도록 조그만한 컨트롤러에서 이제 제어 판넬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온도 상태라든지 각각의 온도 상태에 따라 그 설정된 값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컨트롤 온도 값들을 좀 바꿔서
작동 상태들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장비 일람표에 연료전지에 그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사용량, 뭐 사용 압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압력들을 활용하고, 연료전지의 급탕 이용 시 주열원 또는 보조열원으로 사용하고, 장비 일람표에 급탕 연량 및 급탕 유량 및 입출 온도 조건, 최고 사용 압력 등을 명시한다. 그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면 실내 배치할 경우 환기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 급수 배수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 연료전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급탕수의 사용이에요. 그 연료전지가 이제 요 구성을 제가 이제 간단히 좀 그려놨는데, 이제 요게 요런 연료전지죠. 연료전지 뭐 5kg든 뭐 10kg든 몇 킬로짜리가 되든 연료전지 안에 보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그 도시가스에서 수소만 그 분리해내는 계질기가 있습니다. 계질기. 그래서 분리된 수소는 연료전지 그 스택, 발전하는 셀이죠. 그 스택으로 이제 공급이 돼서 거기에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제 극기가 돼요. 연료전지 안으로. 그러면 거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계질기에서 넘어온 수소가 반응을 하면서 발전이 돼서 직류로 이제 먼저 이제 발전이 되는데, 그러면 전력 변환기 인버터죠. 인버터에서 교류로 바꿔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 계질기에서 이제 수소 뺀 나머지 도시가스에서 이제 수소 성분 말고 나머지 성분들은 이제 연도가 연결이 돼서 위에 이제 연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밖에 5개로 나머지 가스 성분들은 배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질기라든지 연료전지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 장치가 이 연료전지 안에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이제 판형 열교환기 같은 뭐 그런 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냉각 장치가 있는데, 열교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냉각수가 순환을 하면서 뜨거워진 냉각수, 보통 한 50에서 60도 정도 온도까지 올라간 그 냉각수가 요 급탕 탱크 추결조, 요 뒤에 보면 이제 추결조 있죠, 여기. 이 추결조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럼 추결조에 있는 차가운 물을 순환 펌프로 해서 이제 계속 요 냉각 장치하고 추결조 급탕 탱크 쪽으로 이렇게 순환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급탕 탱크에서 이제 이 물을 계속해서 온수, 급탕이든 뭐 보일러 보급수든 뜨거운 물이 필요한 쪽에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 난방용이 됐든 급탕이 됐든 보일러의 보급수가 됐든 뜨거운 물로 이제 쓰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가스가 100 정도의 에너지 양이 1차 에너지, 이제 여기서는 도시가스밖에 없죠. 뭐 그다음에 연료전지를 가동하기 위한, 연료전지 자체를 가동하기 위한 뭐 최소한의 이제 또 필요 전력이 있겠지만 뭐 이제 그거는 무시하고요. 도시가스 100%가 들어오면 전기로 발전이 돼서 나가는 양은 보통 40에서 45%, 50% 정도가 좀 안 돼요. 뭐 업체에서는 50%까지 표시된 것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전기로 발전돼서 나가는 에너지보단 이 급탕으로 나오는 그 열 에너지가 약 45에서 50%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한 80%, 지금은 뭐 85%에서 뭐 86, 88%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장비들도 나오던데, 어쨌든 뭐 85% 내외로 되고 이제 나머지 15% 정도 이제 손실이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 이 연료전지가 가동이 되면서 이 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료전지를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돈을 버리는 거죠. 100만큼 들어가서 40에서 45%만 전기 발전되고 결국은 온수를 못 쓰게 되면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버리냐면, 이 순환 펌프에서 이렇게 순환되는 급탕조에서 넘어오는 물의 온도가 42도나 뭐 45도 정도, 업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45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 냉각 장치에서 이제 이쪽 장비들이 그 고장이 나거나 에러 알람이 뜨게끔 일단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급탕 탱크에 이제 온수를 공급하면서 이제 급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차가운 온도에 그 상수도 이 급수 부사범에서 오겠죠.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데워져서 가는데, 이 물에 전동 밸브가 있어서 전동 밸브가 열려서 이 물을 그냥 바로 냉각수로 활용해서 그냥 버리게 돼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트렌치나 그 드레인 배관이 있는데, 그냥 급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냉각을 한 다음에 버리게 되니까 물값이 낭비가 되는 거죠. 물값은 물값대로 낭비되고 온수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100이라는 에너지 들어가서 40%, 45%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효율로 운전이 되면 거꾸로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걷다가 물까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나서 이 온수를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온수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연료전지가 정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시는 과정이나 성능 점검 때 테스트를 하시고 확인을 하실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히 뭐 설명을 좀 드렸고요. 패키지 에어컨, 장빌람프의 유닛의 형식과 풍량, 기회정압, 실외기, 냉각, 가열 능력, 동력, 전압, 뭐 상주파수, 뭐 이런 그 성능들을 명기한다. 유니트 그냥 실외기, 실외기 얘기하는 거예요. 실외기, 실외기. 실외기는 냉방 전용과 냉난방 겸용, 뭐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항온항스키는 이제 비상전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상발전기 가동할 때 항온항스키도 돌아가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열원 및 냉방 설비 이제 시공 관련해서 기기는 지진 등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초 볼트로 고정을 하도록 하고, 예전에 이제 그 냉동기라든지 보일러 이런 것들은 워낙 자체 중량이 뭐 5톤, 10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계실 밑에 이제 그 패드에 앙카를 고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뭐 기초 볼트로 이렇게 뭐 고정을 당연히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또 지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냉동기는 보통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뭐 설치 검사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냉동기에 접속하는 냉각수, 냉수배관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플렉시블 조인트, 벨로즈 타입이든 뭐 고무 타입이든 EPDM 타입이든 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열펌프, 냉각탑, 빙충열 시스템은 KCS 그 표준 시방서예요. 표준 시방서에 따라서 설치를 해라. 여기 가면 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일러 설치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개별가스 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이제 이렇게 음화되어 있고요. 열교환기, 평창 탱크, 펌프, 특별한 내용 다 이제 이게 표준 시방사나 설계 기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는 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 다 언급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펌프에 이제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 지름 32A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펌프 같은 경우에 그 펌프 임펠러 케이싱에 보면 이제 드레인 플러그가 있죠. 아니면 석션 디퓨저 그 밑에 이제 플러그가 있는데 그게 다 32mm는 안 돼요. 보통 15mm 정도는 아니면 12mm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15mm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이제 32mm 이상 해야 이제 물도 뺄 때 확 좀 잘 빼고 그다음에 플러싱 기능처럼 안에 찌꺼기들이 쫙쫙 빠져나갈 수 있게 이제 하라는 그런 취지라서 이제 구경이 32mm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이제 앞으로 시공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고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제 안 돼 있으면 인수인계 받으면서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공사도 이것도 이제 표준 시방서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열원 열펌프는 그 KS 인증을 받는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보어홀 아까 이제 그 보어홀 150mm 직경에 200m 파고 그 안에 벤토나이트나 실리카 샌드와 같은 그라우트 혼합물을 채워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지중 열교환기고, 자동 제어는 이제 열펌프가 무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기능과 이상 진후 시 알람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유지 점검 하시면서 한 번씩은 좀 테스트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펌프를 가동을 정지시켜 가면서 알람이 뜨는지 아니면 뭐 물의 양을 조절해 가면서 알람이 뜨는지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지어리트 펌프는 굉장히 이 판형 열교환기라서 순식간에 동파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함부로 이렇게 하시기보단 그 지어리트 펌프 업체가 왔을 때 그 업체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그 업체 관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임의로 하시는 건 좀 지어리트 펌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위험하실 수 있어요. 뭐 냉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나나 필터 등의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 확인을 청소를 이제 실시를 좀 하고요. 그 사항은 이제 여기에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태양열 시스템 지별계 설치는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옥상에 설치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 안전 발판이나 난간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설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설치 기계 설비 기술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추결 탱크의 온도계 압력계 안전 밸브도 잘 달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추결 탱크 보호는 그라술 100T나 우레탄 폼 100T 이상의 조건으로 해야 되고요. 팽창 탱크 그 펌프의 흡입구 측에 적정한 용량으로 설치한다. 보통 이제 팽창 탱크는 밀폐형 배관에서 이제 펌프 흡입 측에 주로 많이 좀 설치를 하고 있죠. 지별기의 가대 뭐 이런 부분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내 과열 방지 및 동파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그 태양열 지별판이 한여름에는 보통 뭐 70도 많을 때는 9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또 뭐 그 이상도 이제 때에 따라서 요즘 뭐 진공광식 지별기 같은 경우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밸브 당연히 이제 두군이 있지만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 알람이 뜨게 한다든지 순환펌프 정지시키다든지 이런 부분들 동파 방지 대책도 당연히 이제 또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뭐 그 지별기 쪽에 이제 물을 뭐 밤에는 빼놨다가 낮에 그 건물 안에 있는 펌프 가지고 이렇게 퍼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 부분들 그 상황에 따라 설치 상황에 따라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다른 내용들 뭐 특별한 건 없고 배수관은 고온의 물이 흐를 수 있으므로 내열성 재료를 사용해서 한다. 패키지 에어컨 소음 진동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된 환경법 관련된 부분에 그 소음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좀 나와 있어요. 실외기를 집단으로 설치할 경우 상호 그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적정하게 이제 이격거리를 떨어뜨려 두고 뭐 이런 부분들에는 당연히 이제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실외기 과열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실외기 전용의 차단 개폐기를 설치한다. 뭐 기존에 공사할 때부터 설치한 거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실외기는 보통 에어컨 쪽에는 워낙 용량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 이제 차단기를 따로 하는데 나중에 추가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확인해 보실 좀 필요가 있겠죠. 뭐 실내기는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 필터 교체 및 점검 등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을 반드시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덕트 연결령 이런 것들은 특히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이래서 이제 이런 설비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별표 2 공기조화기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준.